이번에 할 게임은 옆집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게임인데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장마가 끝나고 태풍의 접근으로 오랜만에 비가 내린 어느 날의 일이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흠뻑 젖어있는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 내가 뭐 샀나? 의아한 마음에 다가가 보니 낯익은 쇼핑 사이트 로고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소가 내가 아는 이웃집 아저씨였다. 이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조금 고민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옆집 현관에 상자를 놓아두면 된다. 하지만 오늘은 태풍이 오고 있다.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비를 맞고 있어도 되는 건지. 1인용 아파트라서 이사, 인사 등 이웃 간의 교류는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 그 안에 책이나 기계류가 들어있다면 방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두려움에 떨며 이웃집 차인벨을 울렸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비닐에 넣어뒀나? 아니, 집 앞을 지나가는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도 불쾌할지도 모르겠다. 외출 중이란 건 오늘 중으로 돌아와서 짐을 발견할 테니 이대로 두자. 그렇게 결정한 나는 최대한 상자가 비에 젖지 않도록 문 앞에 바짝 붙여놓았다. 뭐야, 하루 지났는데 그대로 있냐? 다음날 태풍이 지나간 파란 하늘에 조금 기분이 좋아져 집을 나서자 이 하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웃집 문 앞에 어제의 짐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밤새 비를 맞아 모양은 일그러져 있고 물기를 머금은 골판지는 까맣게 변색되어 전표가 없었다면 그냥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여행이라도 간 걸까? 하고 생각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점심시간. 요리를 잘 못하는 나는 근처 편의점에 점심을 사러 갔다. 회사에서 편의점까지는 50m 정도일까?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에는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아, 살았다. 무심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밖은 뜨겁다. 어제 내린 비가 거짓말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밤이 되어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참고로 이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다. 낡은 3층짜리 싸구려 아파트로 계단으로만 오르내릴 수 있다. 아, 더워. 더 이상 못 가겠어. 숨이 턱턱 막혀 계단을 오르며 어깨로 가쁜 숨을 몰아쉰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고 고개를 들었을 때다. 뭐, 아까의 짐이 아직 있었다. 한낮의 더위에 완전히 말라서 원래의 색을 되찾았지만 그 모습은 축축 늘어져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안에 있는 짐은 무사할까? 고가의 물건이라면 비참하겠지만. 하지만 집을 비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상하게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것도 싫고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집에 돌아가면 버리듯 가방을 내려놓고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 움직임에 맞춰 뜨거운 열기가 피부에 닿아 기분 나쁘다. 빨리 방을 식히고 싶다. 그 일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고 에어컨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작동음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덥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난 느릿느릿한 손놀림으로 넥타이를 풀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땀으로 달라붙는 불편한 셔츠를 벗어던지고 한숨을 내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에어컨 소리와 함께 낮은 소리가 들렸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소리였다. 소리는 옆방에서 난 것 같다. 하지만 여기는 구석진 방이고 옆집은 얘의 그 배달이 방치된 대로 있는 중이다.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예를 들어 부재중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방금 전의 목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웃집 사람
이웃집 사람이 안 돌아와요 라고 검색했다. 그러자 경찰이 아니라 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말해야 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우리 집은 근처에 집주인이 살고 있으니 연락을 하려면 그쪽이겠지. 하지만 짐이 방치된 지 아직 하루밖에 안 됐다. 정말 그냥 여행이나 뭐 그런 거라면 저쪽도 귀찮을 테고 나도 너무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하루만 더. 아니, 내일 아침까지만 지켜보자. 집주인한테는 이사하는 날 인사하러 가는데 회사 가는 길에 잠깐 얘기하고 오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뿔싸, 늦었어. 어찌된 일인지 오늘만 유독 스마트폰의 알람이 꺼져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지각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세 번 지각하면 하루 결근으로 처리된다. 즉 지각이 5분이든 1시간이든 세 번 지각하면 하루치 월급이 깎이는 것이다. 저임금으로 싼 아파트에 사는 나에게는 사활에 걸린 문제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는 것은 포기하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그날도 무섭게 더웠다. 퇴근길에 본 뉴스 기사에 따르면 어제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이틀 연속 폭염을 기록했다고 한다. 에어컨 없는 실내는 40도가 넘는 위험한 더위이니 반드시 에어컨을 틀고 자주 수분을 보충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이웃집은 괜찮을까? 혹시라도 쓰러져 있다면 이 사우나 같은 환경에서 지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생각하기 싫지만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어제 신음소리가 이웃집 아저씨의 신음소리였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역시 집주인에게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몰라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말 쓰러졌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젠장,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밤, 나는 아파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어제 들었던 소리가 뒤에 거슬리는 작은 신음소리가 아니었더라면, 혹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분명히 들렸더라면 바로 경찰이나 구급차를 불렀을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아침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옆집 상황을 살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집을 비운 것뿐이다.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다. 정상성 편향, 향상성 편향인지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쓰러져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그렇게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 괜한 걱정과 브레이크가 걸린다. 일단은 집주인분한테 전한다와 집주인한테 전하지 않는 게 있네요. 어, 일단 다 볼 거긴 하니까 한번 전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 그만두자. 이웃집 아저씨도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쓰러져 있을 리가 없으니까 분명 여행이나 출장이겠지. 나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그대로 계단을 올라 복도의 짐을 보지 않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와, 저기 있네. 방에 들어서자 사우나 같은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지고 방 안쪽으로 들어가 에어컨을 켰다. 그리고 송풍구 앞에서 바람을 기다렸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의외의 방향이었다. 어? 왠지 등에 바람이 느껴진다. 뭐야? 방금 이상한 안드로이드 같이 생긴 거 있었는데?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니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반쯤 열린 문, 그리고 택배가 있는데? 문에 끼어있는 골판지였다. 왜? 온몸이 움찔거린다. 방에 들어갈 때 확실히 문을 닫았다. 물론 열쇠도 잠겼었다. 그런데 열려있다. 게다가 에어컨을 켜기까지 30초도 채 안 되는 사이. 나는 겁에 질려 문에 다가가서 밖을 살펴보기로 했다. 혹시 누군가가 장난으로 뭐야? 방금 그거 뭐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옆집은 좀 더 차분한 얼굴의 사람이다. 저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그 전에 왜 내 집 문이 열려 있었지? 왜 문 사이에 상자가... 아, 상자. 상자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뭐, 피 아니야, 저거? 와, 문을 닫은 기세로 방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만 생각했던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발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피와 같은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의 연속에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당장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여긴 내 집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다. 그런데 눈앞에는 으스스한 상자, 밖으로 나가면 으스스한 얼굴. 도망칠 곳이 없다. 그래, 상자만 내보내자. 문을 조금만 열고 상자를 밖으로 밀어내자.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근처에 있던 마트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두려움에 떨며 상자를 문 쪽으로 밀어냈다. 국물? 피로 축축하게 젖어있는 골판지 사이로 내용물의 감촉이 전해진다. 탄성이 있는 고무 같은 오싹한 느낌이다. 그것을 참으며 문 앞까지 이동시킨 후 난 조심스럽게 열쇠를 열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왜? 마치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무심코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보았지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뭐야? 제발 좀 그만해. 나는 반쯤 미친 듯이 문에 몇 번이나 몸을 부딪혔다. 그러자 충격으로 문에 조금씩 틈이 생긴다. 조금만 더 하면. 뭐야? 택배. 간신히 생긴 틈새로 보이는 것은 몇 겹으로 겹쳐진 골판지였다. 내가 상자에 너클 잇고 있을 때 뒤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익숙한 짧은 진동 소리, 그것은 이메일 알림이었다. 하지만 그런 걸 확인할 여유가 없다. 지금은 눈앞의 상자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스마트폰이 울린다. 몇 번이고. 괜히 신경이 쓰여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푸시 알림에 배송 완료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문자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메일을 확인한다. 그러자 거기에는 뭐야, 이거 우리 집인가? 낯익은 복도와 문이 보인다. 이건 분명 내 방 앞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내 눈앞에는 엄청나게 쌓여있는 골판지가 있는데 사진에는 문만 찍혀있다. 그래서 뭐랄까, 나는 방금 전에 공포의 연속과는 다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놓여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관. 그것은 4년 전 어느 여름날을 떠올리겠다. 마침 신종 코로나가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난 대학생이었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4일 정도 이자카야에서 일하며 아르바이트를 생활비로 장학금을 학비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았다. 아르바이트 조건이 맞는 곳을 찾기 쉽지 않았고 얼마 남지 않은 저축은 줄어들었다. 게다가 대학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 집은 북관동의 시골 마을이라 미래의 선택지가 좁고 적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무리해서 도쿄로 상경한 것이다. 취직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일단 조금만 넘길까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바빴던 나는 역과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외로웠다. 저축한 돈만 줄어드는 나날들.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축 처진 몸으로 계단을 오르고 움츠린 채로 복도를 걷다 작은 골판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웃집 현관 앞에 배달된 택배였다. 내용물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상자가 작아서 딱 좋았다.
그냥 슬쩍 가져가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야, 이러면 안 되지. 범죄잖아. 아무 생각도 없었다. 내 안에 쌓여가는 짜증과 초조함을 견딜 수 없어 무엇이든 좋으니 배출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송장에 적힌 주소는 옆집 주소다. 내용물은 알 수 없다. 그냥 장난으로 반나절만 지나면 반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 후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물건이 잘못 가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고 물었고 도저히 내가 훔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날에 돌려주려고 해도 내가 훔쳤다는 것을 눈치챌까봐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만 흐르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생활이 회복된 지금 이 상자를 잊고 있었다. 짐이 없는 배송 완료 메일. 내가 훔친 짐과 똑같은 크기의 피 묻은 골판지. 분명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했다. 개봉한 것은 여기서 고르는 건가 봐요? 일단 왼쪽부터 허름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는 피 묻은 판자에 손을 댔다. 그리고 껌 테이프를 떼어내고 상자를 열었다. 뭐야? 뭐 얼굴 같은 게 있는데? 사람 머리야? 안의 물건과 눈이 마주친 나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아까 그 얼굴 집에 들어왔었구나. 코를 찌르는 피냄새, 역겨운 기울림, 나를 노려보는 시선, 멈추지 않는 오한, 피부를 스치는 섬뜩한 공포. 오감의 모든 감각이 시끄럽게 경종을 울린다. 이건 위험하다. 빨리 도망치라고. 하지만 나는 다리가 떨려서 잘 서지 못했다. 싫어. 살려줘. 그 녀석은 분명 땡땡땡땡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들어있고 이 새로운 내용물 전에 훔쳤던 거죠. 훔친 채로 계속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껌 테이프를 떼어내고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휴대용 게임기였다. 왜 이런 물건이? 그날 물어보던 이웃집 아저씨의 당황한 표정을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했다. 확실히 싼 것은 아니지만 피를 토하듯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아니, 뭔가 걸리는 게 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당시를 떠올렸다. 그땐 코로나로 인해 품귀 현상이 일어났던 때였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아도 그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다. 뭐 이상한 소리가 났대? 옆에서 또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돌려달라는 거야? 무심코 벽을 향해 물었다. 그러자 벽이 아닌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아까 그 머리네요. 문틈 사이로 아까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생 정도였을까?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돌려주면 되겠구나. 난 두려움에 떨며 문에 다가가 그 틈새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팔을 잡힐까봐 불안했지만 작은 손은 게임기를 받자마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살았다. 기척이 멀어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신경 쓰이는 것은 많았지만 지금 안도감이 더 컸다. 내가 짐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고 있었다. 죽음,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마침 휴일이었던 탓에 난 아침이 되자마자 이웃집을 방문했다. 만약 그 게임기가 내 예상대로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이웃집 아저씨가 응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일찍이라 재택근무 중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외출한 거일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으니 신문만 회수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체통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이 옆집이라 우편함도 옆집인데 옆집에 표찰이 없어졌다. 평소에는 표찰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요시다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이었다. 방은 4방과 2개가 있었다. 즉 요시다 씨의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다. 저기요, 요시다 씨 최근에 본 적 있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고 말았다. 요시다 씨와는 가끔 마주쳐서 인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요,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실종이었군요. 왜냐면 왔던 업체가 보통의 이사업체 같지 않았잖아요. 전단지도 많이 쌓여 있었고 집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당황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치자 여성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가십을 즐기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반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건 사고 물건이 된 거 아닌가요?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편이고 빈집이 한밤중에 TV나 볼 수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나가버렸다. 나는 위에는 집주인한테 말해서 설명하고 일을 알린다 이런 것 같아요. 아래는 이대로 방을 떠나는 거래요, 그냥. 일단 그냥 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아, 그대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 내 층의 복도로 나갔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2번째, 요시다 씨의 방. 문 틈새에서 은은하게 게임 소리가 들린다.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어느새 발밑에 나 위에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도망치려면 내 방으로, 즉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신문을 꼭 쥐고 한 걸음. 내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요시다 씨의 방 앞까지 왔을 때였다. 난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 크게 넘어졌다. 그 눈앞에 다가온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함께 놀자. 뭐야, 좀 콩한데 이건? 집주인한테 한번 알려볼게요. 여기 해석도 나오네요. 나는 집주인과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집주인에게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사 인사 이후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사정을 알고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집주인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인데 정말 사고 물건, 즉 요시다 씨가 죽었다면 보통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택배를 훔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아무도 없을 텐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 머리카락이 없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게임을 원했던 것 같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집주인은 표정을 바꾸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그런 일도 있구나. 그는 신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 내 옆집 요시다 씨는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실종된 거였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자주 선물을 받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류가 있었는데
동생이 죽어버렸어. 그 충격으로 어쩌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 그 남동생은 왜 돌아가셨나요? 그건 사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물고 늘어졌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어젠 정말 무서웠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데.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아, 네, 약속할게요. 유령이 나온 건 제 방만 유령이 나온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해 준 것은 요시다 씨의 경제 사정이었다. 그는 나처럼 일자리가 적은 지방 출신으로 진학을 위해 상경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고향에는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나는 남동생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동생이 백혈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동생도 상경하여 요시다 씨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병세가 조금씩 악화되어 동생은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기가 최악의 타이밍, 코로나 유행의 한가운데였다.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생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들 울부짖었다. 그런 와중에 형은 동생의 불안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 그 휴대용 게임기를 샀다. 아, 주인공이 쓰레기네. 당시에는 풍기현상이 있던 시절이었다. 추천 판매에 당첨되거나 고가의 재판매품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휴대용 게임기를 어떻게든 손에 넣었고, 낮에는 학업, 밤에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던 요시다 씨는 택배 배송을 지정해 놓았다. 하지만 그 물건은 도난당하고 말았다. 나한테. 새 게임기를 손에 넣기도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는 매우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갖고 싶었던 게임 소프트웨어는 다 샀는데 게임기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어? 사실 짐을 옮기는 날에 하나만 처분하지 못한 물건이 있어요. 가져다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아, 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정도 지나자.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너무 많이 보지 않으려고 해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말하며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예쁘게 포장된 얇은 직사각형의 포장지. 요시다 씨가 동생을 생각하며 준비한 게임 소프트웨어. 이거 당신에게 줄게요. 어? 왜요? 정말 요시다 씨 일행에 유령이 나왔다면 분명 이걸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만약 만나면 건네줄 수 있겠어요? 아니, 만나지 않아도 돼요. 문설주에 살짝 놓아두면 그들의 미련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탁할게. 나는 고민했다.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유령이 나온 것은 소프트웨어 때문이 아니다. 내가 훔친 게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다. 신사라도 가서 구슬하고 부적을 사거나 방에 소금을 뿌려서 요시다 씨 일행을 쫓아내고 싶었다. 아,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나는 방에 들여보내고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유령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여기서 거절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기분 나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차피 훔친 게임은 어제 이미 돌려주었으니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었다.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화를 끝낸 집주인의 요청. 저는 나는 이대로 위에는 거절하는 거고 아래는 직접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절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또 귀신이 나오면 무서우니 집주인에게 맡겨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렇죠. 당신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좀 안 좋은 부탁을 해버렸네요. 알았어요. 내가 제대로 제사 지낼 테니까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평상시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오니 요시다 씨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왜? 그것은 기괴한 광경이었다. 유령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은 아침이고 게다가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도 마치 그곳은 다른 세상처럼 문틈 사이로 희미한 공간이 들여다보았다. 도망치고 싶다. 무심결에 눈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지는데 그림자 두 개가 겹쳐진 것을 발견하고 움직임을 멈춘다. 뒤에 뭐 있나 본데? 뒤에 누군가가 있다. 집주인 씨? 대답은 없다. 그림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겹쳐진 채로 있다. 혹시 둘 다 내 그림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팔을 들어 올려 본다. 그러자 두 개의 그림자가 살짝 움직인다. 하지만 하나는 중간에 멈춰섰고 다른 하나는 목도 끝을 가리켰다. 가라는 뜻인가? 하지만 게임 소프트웨어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 갈 거면 집주인한테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뒤에 계단은 없었다. 있는 것은 막다른 복도. 가장 안쪽에 내 방과 그 앞에 요시다 씨의 방이다. 뭐야? 황급히 반대쪽을 돌아보았지만 어느 쪽을 봐도 같은 풍경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세계 앞에 있던 요시다 씨의 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반대쪽을 바라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앞이 요시다 씨의 방으로 되어 있다. 저 내 방을 제외한 게 다 요시다 씨의 방으로 되어 있나봐요?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뒤를 돌아보니 상상대로 내가 서 있는 방의 한 칸 앞, 즉 바로 앞에 요시다 씨의 방이 있었다. 문득 보니 내 뒤에 있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뭐야? 다 요시다인데? 이름이 요시다로 되어 있어요. 303호 요시다. 오른쪽도 왼쪽도 요시다, 요시다, 요시다. 싫어. 나를 방으로 돌려보내줘. 어, 이번에는 직접 돌려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잠시만요.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두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았다. 사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오른다. 푸른 하늘 아래 더위와는 다른 땀을 흘리며 그래도 필사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그렇게 외치며 내가 살고 있는 3층까지 그저 묵묵히 계단을 오른다. 그리고 복도에 나가니 안쪽에서 두 번째 방이 열려 있었다. 가장 안쪽은 내 방, 그 옆은 요시다시다. 도망치지 마라. 필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문 앞까지 다가왔다. 얼굴 방금 살짝 보였어요. 나는 문틈에 상자를 집어넣고 내 방으로 휙휙 도망쳤다. 저거!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문이 무언가에 끼어 닫히지 않는다. 뭐야? 그곳에는 어느새 골판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반쯤 미친 듯이 문을 몇 번이나 잡아당겼다. 하지만 상자가 가로막혀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것은 이거 그것도 있거든요. 일부러 안 넣는 것도 있거든요. 선물 상자가 미묘하게 커서 문고리엔 들어가지 않았다. 벨 누르는 것도 되네.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요. 위에는 택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게 사과네요. 아래쪽이 훔쳐서 사과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한번 전달해 볼게요. 오, 배달물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아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맡긴 물건입니다. 나는 상자를 문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그러자 하얀 손이 그것을 받아들고 방 안쪽으로 사라진다. 오빠, 게임 도착했어. 다행이다. 좋아, 같이 놀까? 응. 뭐야, 화목한 가족이잖아. 뭐야. 자기 혼자 유령으로 착각한 거야, 그러면? 진짜 마지막 한 개가 남아있죠. 진짜 한 개. 사과하는 거예요. 짐을 훔쳐서 죄송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아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맡긴 물건입니다. 나는 상자를 문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그러자 하얀 손이 그것을 받아들고 방 안쪽으로 사라진다. 똑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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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같아? 죄송합니다. 똑같네요. 옆집 택배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볼게요.